아들놈에게 평생을 바쳤더니 돌아온 건 어머니는 이제 짐일 뿐이라는 가시 돋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모진 말이 제가 수십 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남편의 유품, 그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 줄은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며 한평생을 보냈죠. 장미 양복점.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이지만 한때는 남편과 나의 청춘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던 곳입니다. 바늘에 실 꿰는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다리미가 스팀을 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 아들 민석이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옷은 기워 입어도 아들 옷은 제일 좋은 원단으로 지어 입혔고, 내 입에 밥 한 술 덜 들어가도 아들 책가방에는 늘 과일 한 알이라도 넣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에 결혼을 하고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라며 뻐기고 다녔죠. 물론 그 사업이라는 게 늘 위태위태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딱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번 한 번만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가게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말없이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굳은 얼굴로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운을 뗐습니다. 늘 그렇듯 껄끄러운 이야기는 며느리의 몫이었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이 힘든 일 그만하셔야죠. 이 가게도 이제 너무 낡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가게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들 민석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이 건물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건설사인데 여기에 큰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가게는, 이 건물은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보며 지은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가 남편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안 된다. 여기는 못 판다.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야. 어머니, 언제까지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실 겁니까? 추억이 밥 먹여줘요. 당장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 씨, 진정해요. 어머니 놀라시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 눈빛은 아들과 한패라는 걸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살아야죠. 이거 팔아서 빚잔치하고 남는 돈으로 민석 씨 사업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어머니 도리 아닙니까? 돌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 이제는 당연한 도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도리 같은 거 모른다. 이 가게는 내 목숨과도 같아. 절대 못 팔아. 제 완강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결국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게 앞에서 낯선 남자들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척 보기에도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소위 말하는 개발업자 같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드님, 정말 이 가격에 합해 보시는 겁니까? 저희야 좋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고집은 세도 결국 제 뜻대로 될 겁니다. 사실상 이 건물
이제 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계약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드님 계좌로 바로 쏘겠습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만 노인네 잘 구슬려 주세요. 잔금 치르고 나면 요양병원 좋은 데로 저희가 알아봐 드릴 테니 요양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이 저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요양병원에 쳐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봉틀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낡은 원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괴짝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던 유품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내가 당신을 위해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마. 이건 당신의 마지막 보루야. 그동안은 그저 남편의 옷가지나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으려니 생각하고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남편이 말한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녹슨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괴짝을 열자 퀴퀴한 조명 냄새와 함께 곱게 접힌 옷가지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주었던 와이셔츠. 하나하나 만져볼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옷가지들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맨 위에 있는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글씨체로 우리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민석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저와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제 눈물샘은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서류 뭉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살펴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특허 등록증, 기술 이전 협약서, 연구 개발 보고서. 제가 평생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서류들을 뒤적이던 저는 한 문서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장미 염직 기술 특허, 발명자 김철수. 그것은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남편이 그저 평범한 양복점 주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낮에는 재단사로, 밤에는 이름 없는 연구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 염색 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섬유 기술과 결합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장미 염직 기술이었던 겁니다. 특허 문서에는 알아보기 힘든 화학 기호와 복잡한 공정 설명이 가득했지만 함께 들어있던 남편의 연구 노트에 모든 것이 쉽게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와 다른 여러 천연 재료를 이용해 색이 바래지 않으면서도 인체에 무해하고 스스로 항균 기능까지 갖춘 기적의 원단을 만드는 기술. 남편은 이 기술을 완성했지만 거대 자본의 기술을 뺏길 것을 우려해 평생 비밀에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아들이 아닌 제 이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저에게 보내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 평생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거라 믿소. 이 기술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방패요. 아들 민석이가 혹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이걸 사용하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오롯이 박순자,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시오. 하늘에서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소.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오랫동안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내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내 뜻대로 하려무나. 내가 늙어서 고집만 부렸어. 이 가게 팔자. 소화기 너머로 아들의 화색이 도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현명하시다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계약하기 전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녁이나 한 끼 하자꾸나. 내 아버지도 좋아하실 게다. 아들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게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깟 식사 한번 못 해주랴 싶었겠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때는 법조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셨죠. 늘 제게 사장님, 이 손재주는 정말 나라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 며칠 전 아들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 때도 제 걱정을 해주시며 명함을 쥐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김 변호사님은 한달음에 가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보신 김 변호사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순자 여사님. 이게 대체. 이게 정말 김 사장님의 유품이란 말입니까? 김 변호사님은 특허 서류와 연구 노트를 번갈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건 단순히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섬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위대한 발명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당장 하는 특허 전문가와 섬유기술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술의 가치를 검증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기술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친환경 원단 기술보다도 월등히 뛰어났고 그 가치는 수백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팔아넘기려던 낡은 건물 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이 멋대로 진행한 건물 매매 계약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동의를 얻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했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과의 마지막 만찬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즐겨 드셨던 된장찌개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음식 준비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아들 내외가
기름진 얼굴을 하고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진수성찬이세요? 가게 파신다니 기분 좋으신가 보네?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많이 먹어둬라. 이런 밥상 다시는 못 받을 테니.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2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 변호사님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인 장효진 선생이었습니다. 장효진 선생은 김 변호사님의 오랜 지인이자 전통 소재에 대한 갈증이 큰 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남편의 원단을 보여주자 장 선생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겁니다. 아들 내외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내 귀한 손님들이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식사나 계속해라.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장 선생을 남편의 원단이 보관된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형형색색의 원단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장 선생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세상에. 이 빛깔은, 이 감촉은 믿을 수가 없군요. 장 선생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원단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이 원단들 제가 전부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를 원하십니까? 부디 제게 팔아주십시오. 제 평생의 역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향해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으니까요. 민서가, 미영아, 제 나지막한 부름에 아들 내외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팔고 싶어 하던 이 낡은 건물이 사실은 황금을 낳는 거위에 베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장 선생과 김 변호사님을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두 분 식사마저 하시지요. 이제 곧 아주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겁니다. 아들 내외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손님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희망찬 미래가 아닌 스스로 판 무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바로 오늘 밤 제가 직접 열어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아들 민석이는 개발업자와의 계약 장소인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드디어 건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아드님, 서류는 다 준비되셨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개발업자가 내민 계약서에 민석이가 막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저와 김 변호사님 그리고 장효진 선생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개발업자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놈 꼬드겨서 내 건물을 헐값에 넘겨받으려던 양반이신가? 제 차가운 목소리에 개발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아드님과 정당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 내 서명을 위조하고 치매 노인 취급하며 사기를 치는 게 정당한 계약이었나? 김 변호사님이 옆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박순자 여사님의 인감 증명서 위조에 대한 증거 자료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시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감정평가서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나신다면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계약을 주장하신다면 당신 회사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의 단호한 말에 개발업자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민석이를 쏘아보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아드님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면서요. 궁지에 몰린 민석이는 저를 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정말 이 계약 아니면 죽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내게는 더 이상 어머니가 없어. 그 순간 장효진 선생이 앞으로 나서며 명함 한 장을 개발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패션 그룹 아랑의 수석 디자이너 장효진입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박순자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장미 염직 기술 특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선생의 말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랑 그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거대 패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생산 기지 및 본사 건물 부지로 바로 이 동네 일대를 전부 매입할 예정입니다. 장 선생의 마지막 말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박순자 여사님의 건물을 중심으로 말이죠. 우리가 제시할 가격은 당신네 회사가 제시한 헐값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개발업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고작 작은 오피스텔 하나 지으려다 거대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달쫓던 게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는 민석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짜리 계약을 놓친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업자는 계약 파기는 물론 민석이에게 사기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믿었던 며느리 미영이는 더는 희망이 없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아들 편을 들었던 친척들은 염치도 없이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때는 민석이 말이 맞는 줄 알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 조카 한 번만 살려주라. 저는 그들의 전화를 묵묵히 끊어버렸습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니까요. 몇 달 후 장미 양복점이 있던 낡은 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김철수 전통 섬유 연구소와 제 이름을 딴 브랜드 순자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섰고 그 주변으로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공방과 예쁜 카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름 냄새 나는 낡은 양복점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의 명예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브랜드 순자의 대표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남편이 남긴 기술은 장효진 선생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만나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옷들로 재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옷을 입고 싶어 줄을 섰고 저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새로 단장한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김 변호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저 멀리 북한산의 능선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사님,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김 변호사님이 흐뭇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저는 그저 여사님께서 당연히 누리셨어야 할 권리를 되찾아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여사님과 하늘에 계신 김 사장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 바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아들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석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어머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게 줄 수 있는 내 마지막 잡이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다 결국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쫓겨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 석자를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자,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산 세월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저희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